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춘천을 위한 본격 뒷담화쇼 진행의 허서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난번 1회 때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기대했으나 미미한 성원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죽지 않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또한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해서요, 저희가 준비하는 내용의 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한 분 한 분 더 많이 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같이 또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일부 시간에선 봄내 뉴스 브리핑이라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춘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이슈들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고 명료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춘천 사람들의 오동철 기자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춘천 사람들의 오동철입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가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10년 만에 착공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8일에 기공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9년, 정확하게 이제 9년 만에 이게 기공식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 학곡지구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춘천 도시공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까지 간 이 부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400억 이상이 되는 이제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인데, 그동안 행정타운을 가겠다고 그래서 법원, 검찰청, 이런 이 타운을 그쪽으로 보낸다고 해서 행정타운으로 처음에 꾸려지다가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몇 번에 걸쳐서 바뀌게 됐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이 주거용 복합단지, 상가가 들어가고 일부 행정타운도 들어가고 이러는 시설로 바뀌어서 지난 9월 28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예. 당초에 초안은 행정중심으로 가다가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주거형으로 예. 복합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뭔가요? 이 건과 관련해서. 우선은 이제 주거지 문제인데요. 이 학곡지구 문제를 볼 때 춘천의 주거지, 특히 아파트 문제를 이제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춘천에 가는 데마다 아파트 공사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춘천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예. 공사 중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이제 후평 2, 3단지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태계동에 대림 한숲인가요? 거기가 이제 2,835세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두동을 가도 신사우동이나 우두동을 가도 아파트 개발 공사를 하고 있고, 사방에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하는 것 말고도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공사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보면 이제 KBS 뒤에 이 공터를 얼마 전에 이제 춘천시가 매각을 했잖아요. 네네. 여기도 49층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좀 또 논란도 되고 하는데, 이 학곡지구를 저희가 이 춘천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알터니를 빠진 것처럼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주거용 복합단지라는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춘천시의 주거지 문제하고 이걸 연관시켜서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도 사실은 춘천시 내 주택 보급률이 120%, 30% 그렇죠. 그 정도 상당히 상회하고 많은 있다고 상황이죠.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다가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시위에서도 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 춘천시의 주택 보급률 130%가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신규 인가된 아파트,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이제 건설될 아파트까지 한 2만 세대가 더 공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17만 세대가 훨씬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춘천의 가구 수는 12만 가구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더 큰 문제는 그동안은 춘천시가 계속해서 완만하게라도 상승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순 감소가 이미 생겼어요. 그렇죠. 네, 400명이 넘는 순 감소가 생겼고, 많이 감소가 되는 데는 800명까지도 감소가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파트를 계속해서 짓는 게 맞느냐, 거기다 학곡지구까지 또 아파트를 짓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학곡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가 이렇게 증대되고 있는 것의 배경에는 2030년이 되면 춘천의 인구가 45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어떤 그야말로 희망적인 전망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3045 이래서 그렇죠. 이제 도시계획 정책이 있는 관련해서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같은 추세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정말 2030년에 그 정도 규모의 인구가 확보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1차적인 정말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도 사실 이제 기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비관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게 취재를 하면서 보면 이게 비관적으로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과연 춘천에 45만 인구가 가능하냐, 산술적으로 가능하냐 보면 지금이 아직 30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1.5배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언제 그럼 45만이 될 거냐.
근데 아파트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2030년에 불과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년 조금 10여 넘은 년 좀 건데. 지난 상황이 예. 2010년 이거 이 정책이 과연 맞느냐? 이거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인 거죠. 예. 예.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네.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면요. 네. 소양 촉진 2구역 재건축 사업이 지금 이제 그 조합원들과 예. 그 조합 측과 그 조합을 신뢰하지 못하는 측 간의 갈등이 상당히 이제 그 팽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사방이 이제 아파트 때문에 다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우두동이 이미 그랬고요. 네. 뭐 저기 또 그 뭐죠 쌍용예가라고 또 거기는 뭐 지금 조합원들하고 지금 상당히 이제 재산 손실 문제까지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 소양로 재개발 문제가 이게 25년 된 거거든요. 이게 처음 요새 시작된 게 아니라 25년 전에 이미 재개발을 하겠다고 들어갔던 것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무산되고 하다가 새로 이제 이 건설사가 코오롱건설이 이제 정해지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조합의 문제예요, 이게. 이 늘 이제 조합원 아파트가 늘 조합의 이제 비리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그러니까 작년도 9월 26일자로 현 조합의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만료가 됐는데 이게 총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를 안 하니까 조합 임원을 선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연말 가서 총회를 새로 하면서 이제 조합장을 재심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이 생긴 거죠. 네. 이게 이 소양로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총 184명인데요. 네. 지금 이 조합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이 103명이에요. 그러면 뭐 거의 반수가 60%에 넘었네요, 가까운 그렇죠? 네. 60%가 좀 넘는가요? 그쵸. 아마 그 정도 되는 인원들이 지금 이 조합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조합장을 비롯해서 현 조합원의 임기는 이미 만료가 됐는데 왜 자꾸 어떠한 조합의 업무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이 조합을 감독하는 게 춘천시인데 춘천시가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나게 됐어요, 춘천시에서. 예, 이 관리처분. 조합 아파트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모든 이 매매라든가 이런 게 금지가 되고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건축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03명의 조합원들이 그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청와대 민원을 제기하고 춘천시 시장을 뭐 수사해달라. 조사가 아니라 수사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갈등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춘천시가 상당히 이 상황들을 좀 관망하면서 네. 너무 좀 늑장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천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춘천시도 네.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합에 임원이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업무를 못 하니까 그렇죠. 총회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이 법 조항에 보면 이 조합 그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2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게 또 없어요. 이게 조합이 이제 이 법의 맹점인데 이러다 보니까 춘천시는 어쩔 수 없이 그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들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비대위 측에서는 이 비대위의 이름이 내재산 지킴이 비대위거든요. 내재산 지킴이 예, 그렇죠. 비상 내 재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를 반대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내재산 지킴이 비대위에서는 그 과정에 춘천시가 이 방조만 한 게 아니라 네. 동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죠.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하게 되면 뭐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 현재 거주민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을 모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요. 춘천시에서는 좀 어땠었나? 예.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이 문제가 춘천시에서 어떻기 전에 왜 문제가 이게 생겼냐면 소양로 재개발 조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4명이잖아요. 그렇죠. 184명인데 네. 여기다 짓는 아파트의 숫자는 1041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800세대가 훨씬 넘어가는 보통의 재개발 사업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원 수가 뭐 이 1000명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15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공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긴 거의 4배가 넘는 이 분양 면적을 갖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4배가 넘는 분양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부담할 부담액이 너무 큰 거예요. 일례로 한 조합원 같은 경우는 66평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집도 있지만 집은 가치가 없다고 치고 이제 대지만 보상을 대지에 대한 하잖아요. 것만 보통. 보상하죠. 66평의 대지를 갖고 있는데 30평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1억 4천을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이 너무 커지네요.
아니 보통 재개발을 할 때 아파트 지분을 예를 들어서 8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25평을 들어간다 그러면 뭐 한 10평을 더 내거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66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평 아파트 들어가는 30평으로 들어가는데도 반밖에 안 들어가는데 1억 4천을 분할해야 된다. 이게 그럼 땅값이 어디 갔느냐? 그렇죠. 상당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래처럼 거예요. 보이네요. 그래서 내재산 지킴이 그 비대위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네. 이 10년 전에 책정된 땅값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땅값이 뭐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뭐 600만 원까지 올랐는데 200만 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66평을 그렇죠. 66평을 200만 원으로 책정하면 1억 3,2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0평 아파트를 들으려면 지금 춘천의 아파트 시세가 이미 2억 5천대가 그렇죠. 넘어가는 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1억 4천을 부담하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소양로 재개발 지역에 사는 조합원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고요. 이 자금이 이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죠. 103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다. 그럼 차라리 재개발 안 하는 게 낫다. 그냥 지금 현재 그대로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춘천시가 그 어떤 앞으로 뭐 이렇게 그 토지 개발이나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그 과잉 추정되고 있는 2030년 인구 45만 명만 수정되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발들을 계속 해나갈 것 같다라는 그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45만에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수정이 무조건. 된다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왕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단계를 잡아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요거 한 2주 이내에 상당히 따끈따끈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뭔데 그 쟁점은 잘 모르면서 좀 시끄럽구나 하는 거 정도로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시 예산이 추경에서 그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뭐 그 주민들이 뭐 시장도 뭐 찾아갔고 뭐 민원도 내고 뭐 임시회도 해라 막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의 본질 과연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아마도 얼마 전에 이제 중앙로를 지나다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그 중앙로 로타리에 모 당에 누구는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제 격양된 문구들이 많이 나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 마을 주민들하고 뭐 주민자치위원회 이쪽 여러 군데서 이제 이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중앙로 로타리에서. 네네. 이게 시민들은 도대체 저거 왜 저럴까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나온 게 이제 예산안, 시 예산안을 그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지금 그 여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삭감에 반대를 했고요. 근데 결국은 본회의에서 뭐 표결까지 가고 이러면서 이게 예산이 이제 삭감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전체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 마을 주민 일부들하고 또 수자원공사 소양댐 관리단 이쪽에서 그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관변 단체와 옛 야당인 지금 현 여당과 또 시민 단체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비춰지는 문제인데 이 예산안 삭감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좀 속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 시민들은 막 거기 뭐 누구 물러가라 누구 뭐 이렇게 격앙된 문구들을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 보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쪽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제 근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가장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이 권역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 사업이라는 게 이제 예산이 이게 한 5억 정도 책정돼 있는 건데 이게 원래 국비였었어요. 국비로 그렇죠. 해서 춘천시가 권역별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시의 의원들은 이게 시가 국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왜 갑자기 시 예산을 들이느냐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뭐 시의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처리될 것도 아니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 사업 내용을 쭉 뜯어보면
이게 실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어떤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로 건축 사업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국비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그걸 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죠.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일부가 이제 뭐 이렇게 또 모르겠어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보면 이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일반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몇몇 주민들이 뭐 좀 이렇게 동조를 하고 또 이제 이 규합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 소양강댐 그 야생화 그 식재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도 약 5억 정도 되는데 저도 이 예산을 도대체 왜 시가 내야 되느냐 이거 좀 의아스러워요.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죠. 왜 시간에? 이 소양댐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소양댐에 어디 공원이 있느냐. 그러게 저도 그 기사를 보신 보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제가 어디서 그걸 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시야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요 근래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요. 소양댐 정상에서 지금은 일반인들이 갈 수 없게 이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소양댐을 건너가면 그 골짜기 이름을 가마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마골 입구에 공원이 조성이 돼 있어요. 이름도 상당히 낯선 데다가 그렇습니다. 존재조차도 몰랐던 곳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계기부터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 소양댐에 그 가마골에 공원이 조성해야 되는 거는 그 2002년도인가요? 왜 태풍 그 루산가요? 그 와서 강릉에 이제 800mm의 비가 왔을 때 소양댐이 뭐 넘느니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양댐의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 나온 대책은 소양댐에 보조요소를 만든다. 그래서 터널을 뚫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쓴 터널인데 한 번도 물을 흘려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상시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보조요소로 공사를 그 당시에 삼성물산에서 했는데요. 이 보조요소로 공사가 수천억 단위가 공사비가 들어간 거거든요. 상당히 규모가 큰 거였네요. 그렇죠. 그때 그 삼성물산이 터널을 그쪽으로 뚫으면서 그 부지를 지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최초에는 이제 삼성물산이 이 공원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한다. 그래서 이제 소양댐에다 기부 체납을 한 공원이죠. 근데 이게 작년까지 우리가 한강 수계 기금이라고 있는데요. 한강 수계 기금은 사실 뭐 소양댐 관리단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한강 수계 관련된 지자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 돈인데 이 돈 46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공원을 또 확장을 좀 했다고 그래요. 저희 그냥 가볼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못 가봤어요. 그렇죠. 못 가봤고. 46억이 어떤 식으로 뿌려져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억 9천 뭐 이렇게 추가로 춘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야생화 심겠다.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또 야생화 심는 예산은 1억 3천밖에 안 돼요. 우리 예산 1억 3천이고 나머지 그렇죠. 그 차액들 3억원 뭐 넘는 홍보비 돈은 뭐 그 이런 다른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다루는 시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제기라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건 너무 당연하게 문제제기고 사실은 의원들이 그런 걸 심의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들을 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제가 봤을 땐 요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백하게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시가 해명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적어도 두 가지 예산만 놓고 보면 시의원들 중에 이제 여기에 찬성했던 시의원들 입장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보이고 이게 이제 총 몇 가지 이제 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예산이 이렇게 큰 것들은 아닙니다만 조금한 게 있는데 몇 가지 사안들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들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시의원들의 찬성했던 시의원들의 입장이 뭐 잘 다를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봐도 그렇고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좀 몇 가지는 좀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의회가 뭐 다시 임시회를 하던가 그래서 이 살릴 수 있는 예산 살리고 만약에 이제 동계올림픽 붕업도 꼭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좀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뭐 시기를 좀 바꾸든가 이래서 진짜 도움이 된다면 이거를 쓰는 거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뭐 시는 시대로 또 그 의회는 의회대로 서로 잘 조금 더 소통을 해서 더 아주 궁극적인 정보들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결국은 이게 그 소통의 문제이기도 할 거고 이제 저는
그 기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아마도 이게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위들이 일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시민들은 조금 더 이 시선이 좀 곱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6월 선거를 앞두고 어떤 힘겨루기가 이미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좀 의식들도 있어서. 그렇죠. 예, 어떤 예산은 이제 그렇죠. 다음 차기를 위한 그런 그 뭐랄까 선정을 베푼 형태의 그렇죠. 그런 예산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살 만한 것들이 음.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됐던 거고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난 9월 27일에 예,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김진태 의원에 대한 그 항소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선고 공판 결과가 당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달랐습니다. 무효 판결이 났는데요. 예. 다행히 뭐 대법원에서 상고에 대한 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경과를 이렇게 지켜봐야 될 건데 전반적으로 상고 이후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뭐 금방 사회자께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그 일부의 시민들은 뭐 또 잘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예, 거고 그런 또 의견도 저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또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갈리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던 서울 고등법원이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무죄라고 판결한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그렇죠. 이제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200만 원, 그렇죠. 무효 판결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예, 선고가 그렇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깎이더라도 2심에서 뭐 예. 그렇게 무효까지 나오겠는가라는 것이 예측이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사건이 애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거예요. 검찰 근데 입장에서 이제 그렇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를 갖다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재정 신청을 해서 이 지금 무죄 판결했던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정 심판을 이 신청을 받아들였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똑같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또 무죄로 판결하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아이러니가 있죠. 혼란이 예,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검찰이 28일 날 바로 항고를 했습니다. 네. 29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항소했으니까 29일 날이죠. 29일이겠네요. 29일 날 항소를 해서 어쨌든 김진태 의원의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만일에 대법원의 판결이 그럼 언제 있을 거냐? 언제냐? 이게 아마 일정에 가장 관련된 것 같아요. 일단 관심사일 건데 우리 지금 선거법은 1심이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돼 있고요. 네. 2심이 결정된 날로부터 또 2개월 이내에 이 최종심을 하게 돼 있는 이 기한이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김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 판결이 나는 시기는 29일 날 했으니까 네. 늦어도 11월 29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 만일에 그 주에 요일이 관계가 될 테니까 그쪽 법원에 이제 이 배당되는 날짜를 대비하면 29일 전후에서 뭐 2, 3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면 결국은 11월 말이면 판결이 날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 그거잖아요. 다음번 내년에 그렇죠. 과연 지선. 보궐선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네. 김진태 의원 부인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뭐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 재밌게 얘기하자 그러면 그렇죠. 뭐 네. 이게 구경하는 사람은 쌈을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구경하는 사람은 쌈을 붙이는 건데 그죠? 네. 이 쌈을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보궐선거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한편에서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흥미진진한 장면이 그렇죠.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가 한편에서는 있죠. 뭐 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얘기하지만 이 구경꾼들의 입장에서 쌈하는 걸 즐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진태 의원이 11월 말에 만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고등법원과 다른 판결이 나오고 네. 그렇게 나면 어떻게 되느냐. 뭐 벌금형 예, 이제 그렇죠. 뭐 얼마 100만 원 이상인가요? 뭐 당선비용이 또 난다면 어떻게 당선비용이 되느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11월 말에 판결이 나게 되니까 내년 6월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4월 달에 원래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 선거법에 보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네. 6월 달에 춘천은 만에 하나 이제 됐을 네, 때 네. 김진태 의원이 당선 무용을 받았을 때는 6월 달에 시장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복잡한 셈법이 되겠죠. 예. 이 뭐 구경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흥미진진한. 근데 당사자들한테 가장 이게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렇죠. 시장 예. 선거판에서 이 보궐선거하고 같이 맞부딪히면서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또 혹은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11월 말에. 결과가 예. 되더라도 우리는 11월 말 정도가 되면 새로운 국면의 춘천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는 4가지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그 뉴스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자, 2부 시간에는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춘천의 이슈를 파헤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춘천 시민 여러분, 간절하고 애절하게 제가 사랑 고백을 합니다. 춘천 톡방을 봐주시는 여러분 모두께 마음으로 사랑을 보냅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오 기자님도 예, 저도 꼭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